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로 유지합니다. 대신 내일부터 사우나, 에어로빅 등 실내 체육시설의 방역 조치를 강화했는데요. 2.5단계 격상이 이야기할 사회적 반발과 경제적 피해를 우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네, 이른바 핀셋 방역이 산발적인 감염을 방지할 해법이 될 수 있을지, 또 이런 방역의 성패를 좌우할 경제도 또 걱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경우 백병원 교수, 박연미 경제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교수님, 이제 방역 단계 네. 2.5단계로 올릴 줄 알았는데 뭐 그런 예상이 좀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 네. 2단계를 유지하고 플러스 알파 일부 조치를 좀 강화한 건데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2단계하고 네. 2 플러스 알파를 비교한다면? 네, 그래서 2단계에서 되어 있던 다중이용 시설, 특히 이제 중점 관리 시설이나 일반 관리 시설 중에서 현재 2단계 조치만으로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에어로빅 학원에서 대규모 감염 사태를 예.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2단계에 있는 생활방역 수칙이 조금 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것들을 보완한 정책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2단계에서 이제 실내 체육 시설에 음식 섭취 금지, 또 예.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이것만 해서 또 다시 제2, 제3의 대규모 감염을 막을 수 있냐 봤을 때 좀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네. 거기 실내 체육 시설을 중에서 이제 에어로빅과 같이 좀 이렇게 감염 비말 전파 위험이 높은 몇 가지 종을 정해서 격렬한 운동이 있는 뭐 줌바라든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운영 중단을 하고 다른 것들은 이제 뭐 가벼운 혼자서 하는 운동은 뭐 계속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2단계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일부를 좀 보완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보완한 것을 좀 사전에 미리 개편안을 만들 때 좀 꼼꼼히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예, 이번에 예.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 집단 감염 사태를 보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충분한 실내 환기 시설이 안 돼 있는 데에서의 어떤 그런 격렬한 운동은 우리가 감염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줌바 댄스라든지 어떤 탁구 동호회 대회라든지 네. 이런 대규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개편안만해서 조금 좀 사전에 좀 보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예. 일단은 지금은 그 2단계에서 2.5단계로 올리지 않는 대신에 2단계에서 조금 보완한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의 경우 내일부터 2 플러스 알파가 시행이 되고 지자체별로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상황이 심각한 건지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한다고 해요. 네, 갑자기 좀 상황이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그 경남권의 어떤 중환자, 예. 즉시 가용 중환자실은 그 18개, 경북권은 6개. 그래서 마치 이제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일주일 전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부족해진 것으로 보이고 네. 있는데 이제 중환자라는 것이 아무래도 누적 확진자 수가 많아지면서 바로 중환자로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일부는 한 1, 2주 계속 악화되면서 중환자로 진행되시는 예.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나서 한 1, 2주 후에 후폭풍이 오게 되고 한 번 더 중환자가 되시면은 금방 이렇게 뭐 산소호흡기를 떼고 좋아지시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또 투병하시거나 더 악화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방역 정책, 거리 단계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아직 중환자 병상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거리 두기를 격상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해오고 계신데요. 상당히 조금 여유가 실제로 없고 상당히 이제 조마조마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중환자 병상이 또 부족해질 수 있고 그 기존에 있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병상 수를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중환자실을 비워가지고 그것을 이제 코로나19 예. 전용 중환자실로 확보하겠다는 건데 예, 예. 다른 중환자실이 필요한 뭐 심내혈관 질환 환자라든지 중증 환자분들도 사실 중환자실이 부족하고 갑자기 이제 뭐 환자들이 많아지면은 예. 이 병원 저 병원 중환자실이 없어서 또 옮겨 다녀셔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중환자실도 이렇게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예. 코로나19 전용 중환자실을 확보하는 것은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코로나19 중환자실이 꼭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또 평가를 해가 적정성 평가를 해가지고 조금 좋아진 사람들 빨리빨리 옮기겠다는 계획을 짜고 계신데 현장에서 이렇게 쉽게 빨리빨리 이렇게 적용되기는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을 것으로 좀 우려가 됩니다. 근데 예. 부산에서 병상 부족으로 이제 20명을 뭐 대구 동산병원으로 이송한다고 하는데 이 지자체 간 이송이라는 게 지난 2월 이후에 대구 사태 이후에는 거의 없었던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도 상황이 좀 안 좋을 텐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자기 권역에 있는 중환자 병상을 내주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언제든지 자기 권역에서도 중환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분들도 딴 데 옮기기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일단은 참 받기는 어려운 여유가 있는 권역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예. 일단은 그래도 가장 가까운 데부터 주변부터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중환자분들 자체가 이렇게 이송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인공호흡기를 달고 계신 분을 이렇게 다른 병원으로 옮긴다는 거는 옮기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일반 앰뷸런스로는 불가능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대가 중환자 이송 전용 앰뷸런스가 있긴 합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 서울대 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그건 아주 차도 크고 아주 움직이는 한 중환자 대밖에 실제로 한 없어요? 대밖에 없습니다. 네.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환자는 이송하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 네. 그것도 전문 인력도 같이 동승해서 탑승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한 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권역권 몇 시간씩 중환자를 옮긴다는 것 자체는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당 권역에서 가까운 데서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권역별로 상황이 다르고 지금처럼 이렇게 여유 병상이 많이 없는 데에서는 갑자기 증가하게 되면은 우리 버퍼 효과가 없기 때문에 금방 예. 찰 수가 있어서 예. 대구 경북 같은 사태가 어느 권역에서든지 다시 재현할 수 있는 위험성은 항상 남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상 부족 문제가 좀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수도권은 일단 2단계가 유지가 됐는데 지금 그 격산 기준으로 본다면 2.5단계로 올릴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 평균 400명을 이미 넘었기 때문에 2.5단계로 적용해야 되는데요. 이제 2.5단계, 3단계 어떤 배경은 어떤 전국적인 유행 단계다. 근데 지금 나타나는 것은 전국적인 동시 유행은 아니고 일부 권역별 수도권이라든지 일부 주요 도시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하는 것 같다고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전국적으로 단계를 올리는 것보다 부분적으로 단계를 올리겠다 이렇게 정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사실 요즘 발생하는 걸 보면 그동안 청정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던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국으로 확대해야 될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강화된 조치를 취하는 노력들이 전국적으로도 필요하고 수도권과 같이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지역일수록 더 강한 조치를 해야지 예. 전국적인 확대를 막을 수 있는 선제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2.5단계로 올리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경제적인 네. 것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자영업자들은 뭐 그나마 조금 한숨 돌렸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충격은 사실 단계의 그 숫자보다는 실질적으로 사람들 소비 심리가 얼마나 위축되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가 5단계로 나누면서도 왜 굳이 이걸 1, 2, 3, 4, 5로 하지 않고 0.5씩 올리게 되었느냐 생각해 보면 0.5씩 올려도 우리가 1.5단계가 종전의 2단계에 준한다는 거 알고 있지만 심리적인 충격을 어떻게든 좀 줄여보려는 정책적 의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제가 최근에 한 자영업자분에게 지금 느끼는 그 위기감이 어느 정도인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손님도 내가 무섭지만 나도 손님이 무섭다. 그러니까 손님이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이라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손님 발길이 뚝 떨어져서 영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게 맞습니다. 집단 금지 업종 등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네.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포장만 되는 시간이 다시 생겼고 카페에는 의자가 다 치워졌고요. 이러면 분명히 영업에 지장이 생기는데 400명, 500명씩 나와버리면 손님이 와도 걱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올해 연말까지 특수를 기대할 수 없는 채로 넘어가게 되면 내년까지 버틸 수 있느냐. 사실 자영업자들은 지금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부 이 자영업자들의 대부분 자영업자들의 불만이지만 약간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목욕탕의 경우에는 문은 열 수가 있는데 사우나라든지 한증막은 닫아둬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안 가게 될 가능성이 높지 이게 않습니까? 참 애매한 조치라고 예. 저도 보는데 내일부터잖아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예컨대 목욕탕을 이용하실 수는 있는데
사우나 한증막은 운영이 안 된다. 네. 그 안에 일부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 설명은 그렇습니다만 이럴 바에야 아예 대중탕을 일주일 동안 문을 닫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나았을 텐데 아마 자영업자들이 너무 오랫동안 인내했다는 걸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해서 고육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명령을 꽤 오랫동안 내렸었고요. 예. 그리고 공연장이나 아니면 영화관도 거리두기를 하면서 계속 운영은 하되 음식은 못 먹게 하잖아요. 예. 여러 가지로 참 고심한 흔적은 엿보이기는 하는데 예. 그러면 퀴즈 카페는 되고 그냥 카페는 왜 안 되느냐. 뭐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가능한 장사 못하는 사람을 줄이면서 방역에 접점을 찾으려다 보니 여러 가지로 불만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불만이 있는데 이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사례를 들자면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의 경우에 자신이 이제 그 낙선한 지역구에 조기 축구회에 참석을 했다. 원래 청와대에서는 전 직원에게 뭐 모임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는데 이러면 전혀 말과 행동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사실 조심해야죠. 지금 예.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덴버 시장이 그 사람들에게 추수감사절에 움직이지 말라고 하고 본인은 가족들과 만나기로 하고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경우에도 가족들을 뉴욕으로 초대해서 네. 모임을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언행이 불일치하는 데 네. 따른 비판이 꽤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경우에는 동선이 낱낱이 공개될 뿐만 아니라 SNS가 워낙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게 누가 되었든 개인이든 기관장이든 아니면 어딜 대표하는 사람이든 다 조심해야 하는 시기인 건 분명하거든요. 네. 더욱더 자중하고 조심해야겠죠. 네. 지금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뭐 지역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 우리 뭐 기업들이라든지 뭐 생산 공장에서도 네. 지금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죠. 오늘 나오고 있는 속보를 보면 광주에서 일단 삼성전자 냉장고 공장이 멈췄습니다. 여기에서 확진자가 나왔고요. 예. 역시 광주에 있는 기아자동차 공장에서도 2명이 추가로 확진이 되면서 공장 라인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됐는데 네. 사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협업해서 일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지금 무풍지대라고 볼 수 없거든요. 저희가 일하고 있는 방송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 정말 극도로 조심하고 예. 있는 상황인데 한두 사람이 이제 그 원치 않게 확진이 되어버리면 주변에 너무나 큰 파장을 미치게 되니까 개개인의 방역을 조심하는 것 외에는 지금은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네. 네. 김기현 교수님, 사실 지금 이제 이틀 앞으다고 사흘 앞으다고 12월 3일 수능이 가장 걱정인데 아마 부산에서도 거의 3단계 수준의 이 거리두기를 강화한 것도 수능에 대비한 것 같은데 수능은 어떻게 치르게 준비가 잘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네, 일단 수능의 모든 수험생들이 확진이 됐든 자가격리가 예. 됐든 아니면 수능 당일날 뭐 열이 나거나 증상이 있든 다 시험을 볼 수 있게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볼 수 있고 예. 자가격리 대상 수험생도 그 별도의 그 시군구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따로 볼 수가 있고 또 심지어 이제 하루 전에 확진될 수 있는 수험생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수험생이라고 밝히면은 보건소에서 특별히 빨리 검사도 예. 해주고 결과도 빨리 나오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되면 보건소에서 빨리 검사를 받게 해주고 이제 수능 당일날도 여러 가지 방역 조치들을 철저히 하고 있고 또 뭐 마스크라든지 개인 물품을 사용하게 한다든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지역사회 감염 위험도가 높게 되면은 특히 젊은 층의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고의로 뭐 숨기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없으니까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감염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수능 시험은 이제 오랜 시간 실내에서 같이 시험을 보고 또 중간에 또 식사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감염 전파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능 시험장에서도 49만 명이 볼 때 한두 교실에서는 예. 분명히 이제 확진자와 같이 시험을 보는 사례가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중등 임용고시에서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수능 시험장이 어떤 슈퍼전파장이 되지 않도록 상당히 좀 조마조마한 상태인데 그만큼 수능에 참가하는 수험생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줘야 되겠고 그 공기도 실내 공기를 많이
외부 공기가 순환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실내 공기가 좀 많이 추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수능생들도 충분히 춥지 않게 외투를 많이 입고 충분히 환기를 많이 시켜주고 이러한 쉬는 시간마다 환기를 네. 한다든지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특히 현장에서 시험을 관리 감독하시는 분들의 어떤 지침에 잘 협조해 주시고 특히 퇴실할 때도 몰려서 퇴실하지 않고 충분한 거리 두기를 하면서 지킬 수 있는 요령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번 주말에 이제 확진자 수가 400명대까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정의경 질병청장이 하루 확진이 700명대에서 1000명까지 갈 수 있다고 밝혔거든요.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지금 최근까지 계산된 감염 재생산 지수가 1.5에서 지금 1.4 정도밖에 많이 안 떨어졌다는 거죠. 물론 실시간은 아니고 최근에 어떤 발생한 것을 이제 거꾸로 평균해 가지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더 떨어질지 아니면 그대로일지는 알 수 없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1.4 정도가 계속 유지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400명 이상 확진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1.4배가 되고 1.4배가 되면은 결국 2배 가까이 한 8, 9일 후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700명, 1000명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가 충분히 떨어지지 않으면 지금 뭐 700명, 1000명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중대본에서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11월 24일 날 거리두기 2단계를 했기 때문에 예. 그것이 이번 주 12월 4일 전후로 나타나지 않을까, 감염 재생산 지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예측이 틀리게 되면 감당해야 될 그 후폭풍이나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예. 700명, 1000명이 생기면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틀리더라도 일단 선제적인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고 설령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를 너무 많이 떨어뜨려서 좀 걱정이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4,500명도 굉장히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보다 일찍 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 게 11월 19일이었는데요. 예. 우리가 그때 조금만 일주일만 좀 더 빨리 시작했으면은 우리가 이제 거의 500명까지 갈 필요 없이 한 2, 300명대에서 우리가 커브를 꺾을 수가 있었을 텐데 조금 늦게 한 것이 지금 580명까지 나오고 400명까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만큼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빨리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거꾸로 또 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네. 주말의 경우에 400명대로 조금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네, 전쯤에 비해서 네. 이렇게 잡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며칠간의 추이를 네. 봐야 되고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기 때문에 물론 확진자 수가 절반으로 주는 건 아니지만 한 10 내지 20%는 조금 적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 예. 그것이 이제 내일 화요일 통계에 좀 반영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아직 지금 실시간 집계로는 아직 이렇게 폭증하는 상태로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건 좀 오늘 뭐 24시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며칠간의 발생 양상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번에 2+ 알파로 한 것보다는 뭐 2.5단계로 아예 격상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았냐, 뭐 이런 의견이 좀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의료 현장은 너무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검사 받는 분도 많고 무엇보다도 뭐 지금 많은 사례들에서 그 병원의 의료진이 감염되거나 또 환자 중에서 코로나19인지 모르고 입원했는데 알고 보니까 환자였다라든지 우리가 무증상 환자를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감염이 확인되면 병원이 폐쇄되고 안 그러면은 계속 감염자들이 계속 나오고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네. 조기에 방역 조치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문을 닫게 되면 응급실이 문을 닫게 되면은 또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환자들이 또 피해를 입고 이런 피해들이 의료 현장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고 또 일단 열난 환자만 봐도 굉장히 이게 코로나인지 아닌지를 감별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진료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단기간에 잡힐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고용 지표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게 단순히 영업이익이 줄어든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상반기에는 20대 20만 명, 30대에 3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대다수가 음식 숙박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예.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영업자들이 주로 고용하는 이 서비스업의 그런 한두 명씩 데리고 일하는 그런 작은 가게들이
업황이 어느 정도로 어렵구나 이걸 짐작할 수가 있고요. 이 상황이 하루 이틀에 끝날 것이 아니다 보니 이제 점점 온라인으로 더 빠르게 업황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온라인은 굉장히 활황인데 오프라인은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목격하게 될 거고요. 뭐 종전에도 없던 상황은 아닙니다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방아쇠를 당겼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서 예. 전체적인 산업이 다 위축되고 있다는 게 고용지표로 예. 확인이 됩니다. 예. 그러다 오늘, 보니까 이제 이 워낙에 피해가 크니까 네. 지금 이제 3차 재난지원금을 네. 줘야 된다. 여야가 지금 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뭐 곧바로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논쟁은 많이 있죠. 일단 규모. 규모. 네. 얼마나 누구에게 줄 것이냐. 주자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뭐 다 잘 알고 계시지만 내년에 큼지막한 정치 이벤트가 있습니다. 4월에 재보궐 선거가 예. 있으니까 아마도 내년 설은 그래도 너무 춥지 않게 보내도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원하자. 여기까지는 합의가 되는 것 같은데 누구에게 얼마를 줄 것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총량에 있어서 지금 4조 원 안팎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저게 너무 많다거나 적다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립니다. 예. 뭐 심지어 뭐 소수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 국민에게 다시 한번 주자 해서 20조 원 규모로 편성하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늘 그걸 주장하던데. 네, 이번에도.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선별 지원을 해도 4조 원이면은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벌써 몇 번째 추경이 있었는데 네. 저 돈을 주는 건 필요할지 모르겠는 네. 상황이나 이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앞으로는 100% 빚을 내야 하거든요. 예. 그럼 빚을 내더라도 돈을 쓸 땐 써야 하는데 이걸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시점에 주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두고도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미 뭐 자영업자 대출이라든지 네. 이런 금융 지원만 250조 원이 나갔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급한 불을 끄기는 하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이 저리에 반복적으로 대출을 해주긴 합니다만 결국은 이게 다 빚이거든요. 네. 이걸 누가 대신 갚아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자가 낮다고 해도 무상으로 꺼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장사를 못한 채로 월세를 내면 뭐 몇 천만 원 손해보는 건 사실 일도 아니거든요. 네. 월급쟁이들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뭐 수당이 줄어들든 업황이 나빠지든 어쨌든 월급은 나옵니다. 네. 근데 자영업자들은 내가 벌지는 못하는데 경상경비는 계속 지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느끼는 체감의 고통이 다른 건데 네. 5대 집합금지 업종 이런 것들은 뭐 언제 업황이 나아질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고 노래방 문은 10개 하고 있으나 사실상 손님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대표적인 업종인데 이런 것들은 정말로 내년에 상당 부분 구조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어서 아마 저게 집행이 되어도 내가 밀린 세금 냈다 아니면 밀린 월세 냈다 이러고 소비 진작에는 실질적으로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만약에 지금 재난지원금으로 4조 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재원 말씀을 잠깐 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빚을 더 내야 되느냐, 네. 뭐 채권을 더 발행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예산을 좀 깎아보자. 뭐 야당이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네. 어떤 형태로 이제 그 마련해야 될지. 글쎄요.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이제 그 예산의 어떤 세부적인 항목을 좀 돌리자는 얘기인데 예. 이게 아마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올해도 그걸 할 수 있는 만큼 했거든요. 예.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예비비로 돌릴 수 있는 것도 다 돌렸는데도 이제는 더 이상 그 마른 행주를 쥐어짜도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이게 정부 입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그 추경을 하든 아니면 예산에서 일부분을 사용하든 어느 쪽에서든 희생이 불가피할 겁니다. 예컨대 뭐 무상으로 교복을 주면 뭐 도로 정비 이런 사업이 뒤로 밀린다든가 아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텐데요. 방역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 가장 우선순위에 놓일 가능성이 커 보이죠. 그렇다면 다른 사업들이 좀 뒤로 밀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방역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결국은 이 백신에 기대감을 걸고 있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효과가 높다는 백신들 소식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모았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번에 좀 실험 단계에서 임상 시험 단계에서 우연히 실수가 있었고 예. 그 실수가 효과는 더 좋았지만은 거꾸로 생각하면은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게 왜 더 효과가 좋은지 네. 실수가 있을 때 왜 빨리 공개를 안 했는지 이런 논란들 때문에 아마 이제 까다로운 아무리 긴급 사용 승인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FDA 승인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추가적인 임상 시험을 한 다음에 아마 가능할 거기 때문에 예. 임상 시험 하는 시간 또 검토하는 시간이 더 지연이 될 것 같고 미국에서는 네. 그렇다면 그 유럽이나 WHO에서는 승인해 줄 것이냐 봤을 때 WHO에서도 약간 조금 더 추가적인 자료를 보완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렇게 좀 금방 전 세계에서 쉽게 인증받기는 좀 어려울 거고 좀 지연될 것 같고요. 예. 우리 정부가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식약처에서도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인증해서 도입하기에는 물론 이제 우리 틈새 시장이 생길 수도 있지만 굉장히 또 부담이 크죠. 예. 우리가 뭐 백신 맞고도 사망했다 그러면 인과관계부터 해가지고 백신 포비아가 생기시기 때문에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그런 모험을 하실 것 같지는 않고 네. 예, 일단은 그러면 이제 파이자나 그 모더나에서 하는 초저온 백신 같은 경우에도 가격도 비싸고 운송 수단도 까다로운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국가가 그러니까 그 백신을 구매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 자체도 사실은 많지 않을 수가 있기 예. 때문에 파이자나 회사 입장에서도 이걸 이제 미국이나 뭐 일본, 유럽에 판 다음에 그다음에 계속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시장으로 또 이제 한국을 또 반대로 또 시장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구매력을 가진 나라 중에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또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또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GDP가 뭐 $10,000 이상인 나라 60개국 인구가 한 12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우리도 조금 시간 늦지만은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조립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의 인증을 받지 않는 것을 도입하기엔 좀 상당히 우리나라 정부 부담을 느낄 것 같다 이렇게 좀 추정이 돼서 전략을 잘 짜가지고 적합한 백신을 확보하는데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중국 백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들어오기에는 조금 더 과학적인 데이터 검증이나 세계적인 뭐 미국이나 유럽의 인증 절차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의 양을 확보하는 백신의 양은 뭐 집단 면역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겁니까? 뭐 3천만 명분 또는 이제 최근에는 뭐 4,400만 명분을 확보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 코로나19의 R 값이 뭐 2에서 3 정도 추정했을 때 학자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한 40에서 60%만 면역력을 가지고 있어도 집단 면역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R 값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한 70% 정도 인구가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설사 몇 명이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전파를 일으키지 못하고 없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종식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일단은 85%를 국민 접종을 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올해 말고 작년에 독감 예방 접종 어르신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했을 때 한 85% 국민 접종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고 또 이제 초저온 백신 같은 경우에 도입할 수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고 다만 이제 위탁 생산해서 각 의원에서 그 70도짜리를 맞출 수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한다면은 접종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뭐 드라이브스루처럼 해가지고 접종을 네. 한다든지 뭐 그런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초저온 백신을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기회도 많이 열려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이 개발돼서 보급이 돼서 그러면은 방역은 일단 잡힐 것 같은데 네. 우리 경제는 어떨까요? 코로나 잡히면 바로 경제가 좋아질까요? 당분간은 예. 좀 예열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사회심리학자들이 보통 사람의 어떤 행동 패턴이 바뀌려면 적어도 66일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벌써 코로나19 시대에 적응한 게 근 1년여가 됐고 처음에는 미세먼지가 몰려와도 쓰기 힘들었던 이 마스크가 또 하나의 피부가 됐습니다. 이 정도로 일상화가 되었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으로 나가는 거, 낯선 데 가는 거, 낯선 음식 먹는 거 결국 경제가 팽창하는 건 GDP는 영어로 expand 된다고 표현하거든요. GDP는 팽창하는 개념으로 쓰는 건데 경제가 팽창하는데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안 가본 데 가고 안 먹어본 거 먹고 안 본 거 보고 여기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걸 굉장히 기피하고 낯선 것들에 대한 공포가 생긴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 부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백신 얘기 나오는데 치료제까지 나와서 이 콤비가 완성이 돼야 그때서야 우리가 아마 코로나 이전과 같은 상태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 김경우 백병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